저 너무 힘들거든요. 가계부 써보셨어요?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저도 쓰다가 포기했는데요. 네. 가계부를 쓰면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요?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 매일매일 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네네. 딱 한 번, 월 한 번은 써야 돼요.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더엘 대표 송영 욱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 정말 살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 해주실 네. 거예요. 네. 월급 세팅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2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고객들도 만났고, 그다음 상품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책도 쓰고 고객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인연이 돼서 직장 그만두고도 이제 책 쓰고 이렇게 재테크 강의나 금융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현장에서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부자가 되신 분도 봤을 것 같고, 네네네.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은 못 모으는 사람도 좀 봤을 그렇죠. 것 같고,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되게 좀 반영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금융기관에 다니면서요. 여러 사람들의 급여 명세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되지만은 제가 신입 직원일 때는 어떤 회사에 급여 명세표가 우리한테 오거든요. 월급날 전에. 그러면 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입금을 하거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얼마 받고 누가 어떤 저축을 하고 그런 걸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친구는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는 동기인데 어떤 친구는 3년 만에 집 사고 어떤 친구는 10년이 돼도 뭐 모아놓은 돈이 없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잘 보니까 제대로 돈을 굴리고 모으는 사람들은 월급 세팅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월급 세팅법이라는 게 월급을 목적에 맞게 쪼개서 네. 자동적으로 투자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자동이체를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장인이 가장 먼저 월급과 관련해서 세팅해야 될 게 월급 세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돈 모으는데도 유리하고 네. 분명히 그런 세팅 값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월급 세팅을 좀 잘하려면 4가지 세팅만 하면 되는데요. 네 뭐 가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통장을 세팅하는 겁니다. 통장 세팅. 네. 그리고 통장 세팅은 통장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수입 통장, 지출 통장, 저축 통장 요 3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돈 관리 통장이 되는 거죠. 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산을 불려가는 건데 첫 번째 수입 통장은 자기 월급의 120% 정도로 설정해서 거기다가 돈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입이 100만 원 그대로면 결국 발전은 없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100이면은 20% 정도는 별도의 투잡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해서 월급 외에 추가 수입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수입 세팅이란 목표를 잡으면 할 수 있어요. 월 수입이라는 것은 월급도 있을 수 있고 네. 내가 알바나 뭐 투잡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개념은 거기 월급 100% 하면 내가 순수하게 회사에서 받는 돈이지만은 네. 내 월 수입은 월급보다 20% 많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나의 목표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세팅인데 투자 세팅은 수입 통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별도로 투자 통장에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 중에 50%는 난 투자한다고 내가 목표를 정했으면은 50만 원을 투자 통장에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거예요. 돈 들어온 날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통장에서 또 적금이나 펀드로 자동이체를 또 시켜줘.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은 더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투자 세팅을 완성을 하고 투자 세팅하고 난 다음에 지출 세팅. 지출 세팅은 이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돈, 제가 내 수입의 한 50% 정도 지출해야 된다. 뭐 생활비든 뭐든 이제 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50%라면 50%만큼만 지출 통장으로 집어넣고 그 통장에 들어간 돈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만 쓰기로 했으면은 그것만 쓰는 거죠. 미리 땡겼으면 안 되죠. 절대.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랬는데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썼어요. 체크카드를 쓰면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신용카드는 범위를 초과해서 얼마든지 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세팅을 할 때는 이 4가지 세팅, 첫 네. 번째 통장 세팅 3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수입 세팅, 투자 세팅, 지출 세팅. 요것만 해놓으면은 네. 한 1년 동안은
자동적으로 자동이체돼서 투자되게 만들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는 게 돈 버는 거죠. 성과급도 더 받을 것이고 보너스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월급 세팅을 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뭐 수입 통장 세팅, 뭐 지출 통장 세팅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뭔가 내 생활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규모가 파악돼야 되니까 가계부를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떤가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가계부 써보셨어요?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저도 쓰다가 포기했는데요. 네. 가계부를 쓰면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요?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쓰면서 서로 왈가왈부하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걱정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것에 걱정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계부 쓰는 것을 반대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네네. 딱 한 번, 월 한 번은 써야 돼요. 월 한 번요? 네, 저는 월계부라고 하거든요. 그걸. 월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월 한 번 쓰는 게 뭐냐면은 현금 수집표하고 자산상태표거든요. 매월 말일날 씁니다. 매월 말일날. 한 달 동안에 현금 유입과 유출을 쓴 현금 수집표를 하나 만듭니다. 현금 수집표를 쓴다는 게 뭐냐면은 그 양식이 이 책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수입 통장에 들어오는 돈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 통장 보면 돈은 다 수입 통장으로 넣기로 했으니까 거기 명세 보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급여 얼마, 뭐 투자 반거 얼마,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나간 돈, 거기서 나간 돈, 지출 내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성 지출이 있고 소비성 지출. 투자성 지출은 적금이나 적립펀드 같은 데로 나가는 돈, 그러니까 투자 통장으로 들어간 돈 말하는 거고. 그다음 소비성 지출은 실제로 이제 쓴 돈이죠. 음식이나 뭐 문화비나 뭐 주거비로 쓴 돈.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달에 내가 유입된 돈 대비 지출된 돈이 많으냐 적으냐 적자 흑자를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매일 쓸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수입 통장, 지출 통장, 투자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가 명확하니까. 그거 쓰는 것도 10분이면 돼요. 그거 엑셀 자료에 그냥 네네네. 수치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입된 거, 지출된 것이 바로 나오고 얼만큼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바로 나오거든요. 두 번째 자산 상태표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말일날 자산 상태표는 자기 자산이 금융자산도 있고 실물자산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는 거죠. 금융자산에서 적금이 얼마고 펀드가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한번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집이 있다면 집값이 지금 얼마고 정리해보고 부채,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부채 얼마 있는데 얼마 갚아서 얼마 남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월 대비 내가 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목표 자산이 10억이라면 10억 대비 지금 얼만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산이 매월 늘어나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 대표님은 실제 그렇게 실행을 하셨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눈에 띄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때도 있잖아요. 전월보다 마이너스 되는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게 돼요. 이것을 내가 몸으로 덧대서 수입을 더 늘릴까? 아니면 지출을 좀 줄일까? 아니면 투자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재테크 실력이 점점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가계부는 못 쓰더라도 월계부는 꼭 한 번씩 쓰자. 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월 네.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 네. 이런 경우에 직장인이 꼭 요거는 가입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상품이 혹시 있나요?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우리 딸이 취직을 했거든요. 이제 대학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묻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 상품을 추천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상품이 청약저축이고 두 번째가 연금저축, 세 번째가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면은 청약저축에 20만 원, 연금저축에 20만 원, 적립식 펀드에 60만 원 넣어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했거든요. 네.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세 상품에. 직장인이라면 그 세 상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필수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 일단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신규 아파트 청약하려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신입지원 같은 경우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금리를 1.5%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적금 넣는 것보다 1.5%만큼 더 이자를 받게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만약에 매월 25만 원씩 넣으면은 매년 연말 정산할 때 19만 8천 원씩 돈을 환급받아요. 그래서 실제 수익률이 더 높아요. 실제로
기본금리 플러스 추가금리 1.5%에다가 소득공제 받아서 세금 환급받는 것까지 네네. 하면은 보통 한 7% 이상의 오. 수익률이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 또 나중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집 살 때 보통 네네. 대출을 받잖아요. 청약저축이 있으면 최고 0.5%까지 대출이자를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 대출 받아서 30년짜리 3억 대출 받으면은 0.5% 대출이자 감면 받으면은 대출이자 감면 금액이 한 4,500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커요? 네. 그러니까 청약저축이 굉장히 대단한 상품인데 대부분은 그냥 아파트 청약할 때만 필요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이 그거고요. 두 번째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네. 연금저축은 또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넣으면은 연말정산할 때 99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 두 달치를 환급받는 그러네요. 거예요. 굉장한 거죠. 16.5%는 그냥 거저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게 급여통장으로 들어와서 연금저축 통장에는 수익률로 표시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만큼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적립식 펀드인데요. 일반적으로 펀드는 한 종목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막 50개, 100개 종목에 투자되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일단 안전하고 적금보다 수익이 더 많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립식 펀드를 넣되 한 펀드만 넣지 말고 최소한 한 4개점 펀드에 나눠서 넣으라고 저는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네네. 그래서 60만 원 중에서 각각 15만 원씩 인덱스 펀드 하나, 배당주 펀드 하나, 가치주 펀드 하나, 성장주 펀드 하나. 그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딱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쪽에서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3년이 지났거든요. 수익률을 해봤더니 네. 한 총 100만 원씩 하니까 3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한 6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우와. 그런데 네. 문제는 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쵸. 그때 3년 전에 네. 주식이 잘 나갔었어요. 얘가 펀드를 한 번 가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00만 원의 수익이 나은커녕 지금 한 600만 원 손해가 났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6억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백만 원 가지고 그렇게 깨져야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딸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깨지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종목이 나하고 안 맞는 종목이구나. 그리고 이럴 때는 투자 안 하는 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됐죠. 이 얘기 나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따님한테 허락 받으신 거죠? 딸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다시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지금은 이제 좀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지키는데 이제 3년 후에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을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나누는 금액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기 상황에 맞게 또 그 비율에 맞춰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네. 솔루션을 좀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그 펀드 관련돼서 네. 직접 투자보다는 좀 덜 위험하면서 쏠쏠한 수익도 낼 수 있는 펀드 투자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